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목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서 150분 넘게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3대 개혁은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금, 노동, 교육,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네. 자, 국민의힘에서 이 모습을 보고서 이런 대통령 나온 적이 있었냐. 이거 어느 정부도 말 못했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런 과제인가요? 어느 정부나 시도는 했었죠.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었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었죠. 근데 워낙 반대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봉합 수준으로 좀 결과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 글쎄요. 교육 문제는 손을 댈수록 나빠졌던 것 같고 노동개혁은 시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뭐 제 의견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어느 정부나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해낸 정부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특히 세 개 다를 다 제대로 한 정부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진정한 성과를 낸다면 역사적인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그 국회 의석 구조나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적어도 후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김용남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해낸 정부는 여지껏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가 상당해요. 그러면서 이게 인기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이걸 어느 정부도 사실은 다 얘기는 은연중에 많이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얘기를 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게 노동이건 연금이건 교육이건 또 지금 문재인 케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건보건 간에 지금 하나도 이걸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는 뭐 1년 후에는 어떻게 2년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실행에 들어간 정부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번에 또 했거든요. 네,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반드시 꼭 뭐 기필코 뭐 이런 자꾸 뭐 수사가 붙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방향을 좀 보여주는 이런 작업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좀 짜야죠. 짜야 되고 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리고 5년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간다라는 네. 거. 그리고 5년 임기 동안에 이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정부한테는 여기까지 해서 넘겨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반드시 기필코 꼭은 지금 여러 정권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나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4주 연속 상승하면서 3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이 국정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는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50%대를 유지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가 대선 때 득표율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40%대를 유지하느냐. 지금 그 세 가지는 세 다 가지는 안 아닙니다. 되는 그래서 것 같은데. 마지막이 뭐냐면 30%대를 얼마큼 유지하고 또 얼마큼은 박스권에서 빨리 탈출하느냐가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본 네 가지 관점인데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50%는 일단 취임 초기에는 잠깐 있었고 네. 그다음에 48.6%의 그 대선 득표 지지율도 이미 뭐 한 달 지나면서 벌써 이제 그게 무너졌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네. 이 3대 개혁 과제를 꺼냈단 말이죠. 저도 뭐 이제 인수위 참여했을 때 이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 내고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왜 이 시기냐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30%대 물론 중후반으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네. 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 얘기를 못 꺼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꺼낸 것은 그다음에 이것을 꺼내는 방식이 국정과제 점검에서 다시 한번 꺼냈단 말이죠. 여론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금, 연금, 노동, 교육 세 가지의 모든 개혁은 국회 입법과제입니다. 네.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이거는 말의 성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이걸 꺼냈다는 얘기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기, 내 지지도 상관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의 동력을 발판 삼아서 이걸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후에 올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돼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시기가 멀고 네. 벌써 내 임기 중반이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이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면 나에게 힘을 몰아달라. 저는 그 여론전을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이것이 얼마나 먹힐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연금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 거고 노동은 노동자와 사업자의 갈등 구조가 있는 거고 교육은 현실적 측면이라는 이 과제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버무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론전으로 국민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정면 돌파를 택한 이상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얻는 것, 그다음에 네. 40% 지지율을 빨리 여기서 넘어서 박스권을 탈취해서 40%대를 넘어서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이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지지율을 등에 업고 여론전에 올라탔다라는 이 최수영 의원님의 말씀, 차재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의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세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네.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반등세에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는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3대 개혁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이행 안 될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 거대 야당이 반대를 했다. 그러한 빌미를 통해서 또 2024년 총선에서 일종의 야당 심판론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갖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네. 예를 들면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성의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네. 노동자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시 생각하는 고용 안정성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청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지금 뭐 사실 입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집권 초기에 이걸 입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밥 한 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뭐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까 막 이야기했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이 사실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의 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김영남 의원님 지금 뭐 소통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출근길 문답이 계속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까 이번 국정점검 과제 점검 회의에 예정된 시간이 한 120분이었는데 이게 훨씬 더 길어졌단 말이죠.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실 글에 따르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주변 참모들보다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뭐 일종의 해프닝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소통의 시간을 늘려 잡은 것이죠.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예정됐던 시간보다도 더 길어졌고 그리고 형식 자체가 일종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형태로 좀 소통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기자실을 방문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어떤 그 소통의 보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뭐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 여러 지점이 있었는데 특히나 마약과 관련한 발언에서 상당히 좀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그 마약 제조, 유통 또 그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거의 뭐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서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이 업무를 다 부담하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반대로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검수원복에 대한 정당성,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는 뜻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뜻은 분명히 담고 있겠지만요. 이게 사실은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느낀 건 한 2015년 전후에서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점도 아마 그 비슷한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먼 나라 얘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보면은 이 마약 수사청을 별도로 독립해 있을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만연해 있고 뒷골목 들어가면은 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게 스멀스멀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은 최근에 아마 눈에 띄게 드러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일응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검수 완박을 반박하는 논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치적 복선이 좀 깔려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거와는 변론으로 마약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국민적 과제의 하나로 지금 부상을 했고, 이게 실제로 심각한 게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드러나요. 미국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마약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예전에는 상당히 깨끗한 나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때부턴가 한국도 예외로 인정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대비를 해야죠. 이것은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특히 요즘에 새로운 마약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값싸게 등장을 했고 또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미국처럼 DEA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되지 않을 때 지금 고삐를 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차재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형식이 뭐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나 이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마저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예.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 이런 형식들이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었고 네.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요?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100명을 모셔놓고 그분들 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국정 철학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상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아쉬워하는 대목은 바로 그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개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한쪽의 목소리만 일단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모습은 앞서 모두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개혁에 대한 과제 자체가 지금 집권한 지 7개월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과제 점검회의인데 소위 말하는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거의 없었다. 물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데서 내긴 했습니다만 교육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성이 좀 결여되는 측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대목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이라는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 어차피 이 모든 개혁 자체는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네. 과연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국무위원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앞장서서 야당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뭐 이 자리에 여러 부처 장관들이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지금 국회에서 회의만이 통과가 됐는데 자리에 참석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의 기회까지 줬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통령의 신임을 계속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국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건의죠. 네. 법적으로 어떤 구속령이나 뭐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처럼 직무 정지 효과나 뭐 이런 법률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해임 건의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됐다고 봐야겠죠. 네. 물론 이상민 장관이 내년 이맘때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 재발 방지책까지 발표가 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아니면 대통령이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이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해임 건의안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바로 해임하는 절차는 적어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내비쳤다. 뭐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완전히 야당의 악수가 될 겁니다. 가능성이 만약에 그렇게 없다고 되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네. 법률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정지가 되고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는 사법적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네.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사법적 확인을 받은 장관은 또 바로 해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요구와는 달리 이상민 장관의 재임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완전 제가 보기엔 만약에 탄핵소추를 밀어붙인다면 네. 야당의 완전한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좀 잘 지켜지길 이렇게 좀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딱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태원역 인근에서는 시민 추모제가 열렸었는데요. 그 영상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행할 동작입니다. 최승현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거의 매일 이제 시민 분향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49제가 열리는 날 찾지 않았고 다른 일정들을 소화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안 가시는 대신에 이제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가서 이제 참석한 걸로 아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저는 이 추도의 마음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추모의 마음이 연속된다고 봐요.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왜 여기 안 하고 딴 데 갔느냐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 업무 중에 이번 어제 간 행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행사입니다. 네. 네. 그런 행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길을 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네. 대통령의 중요 행사 중에 하나죠. 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행사가 참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 수석을 보내서 대신 위로의 뜻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대통령의 마음이 없다, 떠났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모의 시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 추모의 마음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의도들이 약간 부분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도의 시간은 국민 모두 전체가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여기 유족들의 상황을 놓고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거절한 분들도 계시고 장례비조차도 안 받은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저는 국가적인 어떤 그 아픔으로 좀 승화시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정부를 대표하는 단일 대표와 그다음에 유족 간의 대표가 이런 채널들을 계속 운용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른 오해의 소지가 끼지 않도록 계속적인 채널을 열어두는 게 필요한 거라 보고 저는 더 나아가서 더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실이 특보라도 임명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전담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위무되고 치유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까지 그 확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소통되고 저는
추모가 단순히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이어지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진정성이 소통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어제 행사가 일회성 49제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행사에 가셨다는 걸 가지고 확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심의원님은 야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세월호 이후에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은요. 세월호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월호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아주 그 깊은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은 절대로 세월호의 되풀이가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7주 동안 이렇게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세월호 때 대응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현장 대응은 뭐 그렇게 지금 드러났고 6시부터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 10시에 사고가 난 이후에도 별로 대응이 없었죠. 대응이 잘 처리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를 보면 굉장히 뭐 용어를 비틀기부터 많았지만은 정말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이 158명의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뒤늦게 해임 건의안이 나왔다고 지금 여당에서 뭐라고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잘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장기적 대응까지 TF팀장을 맡으면서 하는 데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수사 대상이지 이런 장기 대응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유족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제발 누군가 함께 좀 울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 같은 걸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7주 동안에 한 사람도 정부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이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세월호의 되풀이를 정부 여당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한 사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어저께가. 그래서 49제를 맞아서 정말로 함께 울고 싶다라는 분위기를 하면서 정부에 관련되는 일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으면서 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황금 같은 기회를 어제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12구 참사 생존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파렴치합니다. 누가 15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했습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사 현장에서 생존을 했던 학생이 결국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차재용 교수님, 네. 한덕수 총리의 발언, 네. 본인의 생각이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유족은 아이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네. 당사자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탓처럼 들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하나의 논리로 또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러한 이 진짜 생떼 같은 목숨이 또 한 명이 더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발언이 일반인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언변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이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은행의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외신 브리핑에서도 부적절한 농담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따가운 질책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되풀이되고 있다. 이거 자체는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집권 세력의 인식과도 저는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이 49제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이 참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다른 일정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껴안아주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지난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종교 행사 가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사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라든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저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때 순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방 다녀오고 나서라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하셨어요. 유족들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보 자체를 정치적 득실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총리실 쪽에서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거나 국가의 책무를 벗어나려는 뜻은 아니었다. 해명은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좀 논란이 일기도 한 거죠. 최수영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과나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제 그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임은 사실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그 국가적 행정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 먼저 아무리 사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적인 내용보다는 먼저 그분들의 아픔에 다가가려는 그런 그 공감 능력,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정말 당했을 마음의 중압감과 그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고 마치 의지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발언들은 지금 특히나 49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특히나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 유족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야 될 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조금 정말 과도한 공세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여권의 이제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 앞으로 이 추도의 과정들이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어떤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수 있는 발언들, 생각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할 일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49제였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 천천히. 엄만배.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기관 추징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남 의원님. 예. 김만배 씨가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구속된 2명 중에 1명, 그 최우양 쌍방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전혀 동떨어져 있던 두 사건의 연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대장동과 드리냐면, 쌍방울이요? 그렇죠. 원래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의 소위 성공보수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대납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장동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지금 해외로 도주해 있는 가운데 그 회사 부회장이 엉뚱하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의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대장동 사건 그 한참 이후에 벌어졌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말고 네. 이 대장동 사건 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담하고 공모한 관계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도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나와서 저 사람이 무슨 회사 부회장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룹 부회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수사의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고 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전혀 조명받지 못했던 새로운 대장동 사건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신현님,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는 계속 묵묵부답해 왔어요. 그런데 최측근 2명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글쎄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자살 시도, 극단적 선택 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군데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검찰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내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도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측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다목적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대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해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변호사를 불러서 신고를 해서 결국은 목숨은 일단 건진 거죠.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다음 재판에 나와서 이제 몸을 회복한 뒤에 재판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재판에 나와서 김만배 씨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김만배 씨의 이 소동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봐야 될 거고 금방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이 연계가 된다는 측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잘 짐작이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개의 사건이 일단은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은 받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도 지금 전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 봐서는 증거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배임을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단독 기사들이 막 시리즈로 거의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이 대표를 일단은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판단이 돼요. 근데 다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단독 기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찰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는 짐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다만 이 두 사람이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못 가는 것인지 일단 검찰의 수사 능력과 수사의 방향은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가는 대목이고요. 네. 이 대목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아마 화제를 갖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신 의원님께서 김만배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과 달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가시입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이 남아 있다.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당시 성남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아예 본 적도 없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터뷰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법정에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준다라는 것 자체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이제 검찰 계시면서 좀 피의자들 신문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겪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두고 검찰이냐,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또 다른 측근이냐, 어디에 일종의 신호를 보낸 건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그거는 정말로 점치는 수준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엔 김만배 씨가 기존의 남욱 변호사 등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극단적 시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시도냐? 뭐 해석이 분분한데 검찰 보고 더 이상 나한테 압박을 하지 말라는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제 나도 약해질 만큼 약해졌고 이제는 뭐랄까요. 내가 알고 있던 얘기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180도 바꾸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자살 시도를 한번 거친 다음에 물론 그러다 보면 재판에 한동안 출석을 못할 겁니다. 네. 상당한 시간적인 텀이 생길 거예요. 그 사이에 심경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언젠가부터 다시 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내뱉는 말은 기존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나면 검찰 쪽 입장에서도 강압 수사 같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요새 강압 수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뭐 네, 검찰에서 받는 타격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대장동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수익만 해도 거의 조 다니고 아무도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대장동 그 사업 부지를 조성해서 그리고 상당 부분을 또 시행 시공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로 인한 수익까지 합치면 조가 훨씬 넘어요, 이게. 저만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 무슨 누가 자꾸 추궁하고 대답하라고 윽박 지른다고 뭐 그걸 강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할 일은 만무한 거고 또 변호인이 항상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김만배 씨가 기존의 진술 태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우선 미래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될까를 고민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고 이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자기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네. 진술 태도를 좀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지금 극단적인 선택 시도까지 하고 네. 또 최측근 2명이 구속까지 그렇죠. 됐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네. 진술을 바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 분의 말씀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멘붕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측근 2명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상당히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측근 2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이 지금 그 화천대유에서 거뒀던 수익의 일부를 지금 빼돌려서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 지금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그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벌어놓았던 돈 전부를 검찰은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는 이 설령 몇 년을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보내고 나오더라도 나는 지금 벌어놓은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틸 수 있어라는 생각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걸 알고 검찰이 다 그런 이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차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일종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또 이렇게 또 중간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또 생명을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검사를 했던 조홍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설사 초반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중간에 생각이 좀 변경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에게 지금 올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누가 손을 잡아야 될까요? 가장 손을 쉽게 내밀 수 있는 곳은 결국 검찰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저는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러면 김만배 씨의 이번 일이 지금까지 이제 폭로전을 펼쳐왔던 남욱 씨나 이 유동규 씨에게도 영향이 좀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진술,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의 진술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공소장에다가 그분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이제 채택이 돼서 가는 건데 다만 김만배 씨의 진술만이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일관됐다. 그래서 일관됐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관됐다고 진실은 아니죠. 일관된 거짓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내 진술을 바꾼다. 그러면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 진술에 부합하는 것만 입증해 준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매우 빠른 고속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 신경 변화. 다만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그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들이 조금 뒤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그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내가 이제까지 진술했던 것을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다가 지금 내 측근들 다 구속되고 나서 이분들이 자기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했던 것들이 검찰이 추징하거나 몰수한다면 나는 내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바꾸는 게 자기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진술로 가겠지만 그 유리한 진술이 남욱 혹은 유동규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면은 저는 이 사건은 이제 금방 마지막 퍼즐을 좀 맞출 수 있으리라 봐서 김만배 씨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 퍼즐을 향해 맞춰가는 최후의 순간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이후에 다시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만배 씨 극단 선택도 이번에 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혹시 김만배 씨 선택 관련해서 대표님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입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신현님, 뭐 영상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뭐 묵묵부답입니다. 뭐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마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한두 번 정도 원론적인 얘기, 정치 탄압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전부 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묵묵부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또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매주마다 폭로전이 유동규 남욱입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또 검찰 쪽에서 흘려주는 여러 가지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 재판은 당분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검찰 수사도 더 이상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졌죠.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피드와 일정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맞춰서 특별히 지금 더 이상 거론하거나 코멘트할 만한 뭐 그런 토픽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상태가 좀 가다가 수사와 재판이 속개가 되면은 그때 이후에 또 상황 변화가 있을 거고요. 네. 재판이 일단 속개가 돼야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도대체 이 자해의 메시지가 김만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일단 속개가 되면 거기에서 김만배 씨의 입장이 일단 우리가 관측이 될 거고요. 또 수사도 거기에 맞춰서 속개가 되면은 또 맞춰질 거고요. 다만 하여튼 스피드는 지금 검찰 수사나 재판의 스피드가 일단 정지가 왔기 때문에 그 일단 정지에 맞춰서 약간의 연기 내지는 연장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건수행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이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도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른 의원 얘기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게 떳떳하게 혼자 싸워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그 의견 아직도 유지하시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명명백백하게 결백하다면 이재명 대표 혼자라도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서른 의원의 말 어떻게 좀?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서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하려고 할 때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반대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거든요. 소위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 아마 지금 서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방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서른 의원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 진언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애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아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측근 2명이 구속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털어봐라. 결국 내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가면 서로는 오늘 그렇게 당당하면 이 지금 내려놓고 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 털어보라가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로 언제든 불러라.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게. 그 정도의 자신감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당시 측근들이 구속됐을 때는 야, 이 두 사람의 그 혐의 자체는 상당히 무리한 법 적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뭐 이 정도의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사실상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지금 부결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번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부결로 좀 유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체포동의안은요. 네.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1대 들어와서 3건이 있었고 20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 당사자가 읍소를 합니다. 개별 의원들을 만나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개별 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또 공개적으로 의총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소명을 합니다. 그때 소명이 먹히면 당연히 부결로 가죠. 그럼 이번 국회 들어서 한 3번 정도 체포동의안이 3번 정도는 다 가결됐습니다. 그 가결은 그냥 다 자율투표에 맡겨져서 그런데 몇 개 나온 졌는데 결과라는 그게 이제 그 법원에서 온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유죄의 심증이나 증거가 확실했고 그래서 자유투표로 맡겼는데 다 가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유죄로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20대 때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결국 유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진짜 순수하게 체포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무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고도 또 뭐 판사가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 체포동의안은 진짜 체포에 관련된 것을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닥칠 일들하고 지금 겹쳐 보이기 때문에 사실 노웅래라고 써놓고 노재명이라고 지금 다들 읽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사실 지금 무죄를 읍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 온 문건을 보면은 6천만 원건 뇌물로 의심되는 6천만 원건은 돼 있는데 현금 3억 4천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 띠지가 또 보도가 됐는데 한국은행 띠지는 그건 또 검찰 수사관들이 묶은 거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3억 4천만 원의 현금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노 의원이 아마 설명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의원들과 국회를 상대로 읍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100%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서요. 이건 정말로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각자가 그 문건과 노웅래 의원의 설명과 또 이제 언론 보도도 영향을 받겠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이 나든 가결이 되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부결이 되면 방탄 프레임에 씌워질 것 같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자당 의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또 지적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거고
민주당에서는 참 이 난감한 상황 어떻게 앞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 딜레마 맞습니다. 지금 네. 저 신현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 사건인데 다들 이재명 대표를 겹쳐서 생각하는 오버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들어서 두 분의 그 체포동의안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자유 투표를 했을 때 지금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과 그다음에 또 한 분 민주당 장정수 의원인가요? 그분이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좀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정황들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표를 던졌을 때 네. 정말 나중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상하는 그 연상 효과, 특히나 정치라는 것은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가 주는 그 이미지, 네. 혹은 영향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할 거고, 그다음에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황이 나왔어도 그런 사건적 경황이 나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라도 동질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여러 가지 게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자유투표로 막힌다면은 사실 그 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만일 조심스럽게 예단입니다만 만일 이게 부의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예정돼 있는 일 어떻게 뭐 흘러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연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이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10대 빵 이야기도 나오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그래 보이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총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표를 호소하는 거고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다. 김영남 의원님, 이 당원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 뭐 7대3 얘기 나오고 9대1까지 나오다가 최근에는 당원 100%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 당 지도부가 그쪽으로 뭐 밀어붙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기존의 전당대회 룰대로 하면 당원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당대회 룰이었는데 네. 이 룰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게임을 앞두고 갑자기 룰을 바꾸면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구 때문에 갑자기 100% 당원 투표로 가자는 건지 다 아시거든요. 네네. 아니 7대3으로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떨어뜨리고 싶은 후보를 정치적으로는 점점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대단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순수하게 정말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분도 약하고 전략적으로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룰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거기서 뽑힌 당대표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차기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끄는 것이 맞지 갑자기 룰을 바꿔서 뭐 누가 된들
네. 글쎄, 뭐 정당하게 뽑힌 당대표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뭐 사담이긴 하지만 당원 100% 투표에 힘을 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기 때문에 일단 사실 여부 확인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보도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종합해 보니 뭐 당원 투표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당무 개입이다라고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 확인이 아직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론조사 비율이 그때그때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근데 뭐 하여튼 남의 당 얘기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 네. 비율은 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이 민주당도 그때그때 이걸 뭐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100대 100%. 빵으로 하자 이런 논의는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금방 김 의원 얘기 중에 이제 본 게임 직전에 룰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제가 근원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당시에 7대 3으로 만들었을 때 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심과 당심이 너무 유리가 돼가지고 당이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심이라는 어떤 하나의 버퍼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은 뭐 당심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로 원위치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00만 당원이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100만 당원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준석 대표의 활동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당심을 또 너무 믿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은 글쎄 국힘당을 아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거고요. 저같이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아, 그러신가요? 지금 민심을 외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수영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심도 민심도 아닌 윤심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당권 주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윤심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 네 가지 변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네. 번째가 일단 전대 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가 윤심이 어디 있느냐. 이른바 친윤 후보 논란입니다. 세 번째가 만일 그랬을 때 윤심이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과연 단일화할 수 있느냐. 친윤 후보 단일화 여부가 저는 세 번째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는 개각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도 저도 아닐 경우에 개각을 통해서 지금 밖에서 보도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혹은 뭐 한동훈 장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권영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개각까지 가서 이분들을 내세우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네 가지는 저는 이제 변수라고 보지만 하나의 상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비윤 후보로 지금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어찌할 것이냐. 네. 유승민 의원이 그럼 여론조사가 사라지고 100이 됐을 때 그럼 출마 안 할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든 나오겠죠. 그렇죠. 나온다고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그러면 당심, 지금 거의 80만 당원, 100만 당원 얘기하잖아요. 네. 이 100만 당원은 또 왜곡된 투표가 없을까요? 저는 그것도 자신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당에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여럿이 뭉쳐 들어올 때도 있고 허수가 섞여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3,000원만 내면 되니까요. 1,000원씩 3개월만 내면 당원장이 획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여론조사를 다 없앤다고 과연 공정하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변수 하나의 상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결국에 국민들이 이게 공정한 룰이냐를 따지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느낌이 공정하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대가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라든가 당의 어떤 그런 결집을 가져오는 행사보다는 오히려 그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전당대회라면
이건 조금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룰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관련 조금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요, 이 로켓에 장착할 강력한 새 고체 엔진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정대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장에 시찰을 갔는데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고체연료 시험 성공, 뭐 북한이 이제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가요? 고체연료 성공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확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사일 기사를 많이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액체냐 고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요, 액체 연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액체를 주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릴 때는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북한 이 친구들이 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구나. 이것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고체가 되면은요, 이게 시간을 굉장히 압축할 수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미가 전략자산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전략자산이 관측할 수 있을 만 전략자산이 24시간 북한의 전역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몇 초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딱 좌표를 찍어가지고 보는데 그 좌표를 벗어나서 과연 갑자기 어디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발사했던 데는 대충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아닌 데에서 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SLBM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SLBM 자체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저수지에서 SLBM을 쏜다 그러면은 이건 관측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미사일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처럼 성능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장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체로 전환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도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보 첩보 수집 능력을 어디까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기습적으로 쐈을 때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엔티미스를 쏠 수 있을 것인가, 요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 뉴스는 심상치 않은 뉴스입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덧붙여 주시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대화에 복귀를 하라 촉구를 하는데 이게 촉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당근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당근 얘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얘기를 한꺼번에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